여기 아마 어머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냥 거두절미하고 그래 수학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데 그것만 얘기해 달라고 아마 그거를 많이들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본론으로 빨리빨리 진입을 하겠습니다. 수학은 수많은 문제풀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수학을 잘할 수 있다. 뭐 아니면 학생의 끈기와 노력이 수학을 결정한다. 우선 요거 어머님들이 상담을 하실 때 제가 이제 상담한 실제 사례로 왜냐하면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는 게 가장 어머님들한테 많이 와 닿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니 우리 아이가 끈기가 없어요. 끈기가 없어서 수학을 참고서를 이렇게 보다가 앞 페이지만 풀고 또 집어던지고 그 다음에 또 센 사가지고 또 풀다가 집어던지고 뭐 이러면서 하나 뭐 제대로 끝내는 것도 없고 우리 아이가 아마 이 끈기력이 없어서 아니면 인내심이 없어서 수학을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굉장히 잘못된 분석이죠. 무슨 말이냐면 얘는 인내를 가지고 싶어도 수학만 보면 인내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본인이 수학을 하고 싶어도 수학책을 딱 열면 너무 힘든 거예요. 하고 싶은데 도저히 하기 힘든 거. 이럴 때 아이들이 수학을 외면하게 되는 거고 그런데 그 아이 보고 자꾸 인내심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해봤자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어머님들 학창시절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세요. 영어를 또는 국어를 굉장히 잘하는 아이들 막 그냥 국어책을 거의 막 씹어먹듯이 외워서 막 국어 막 100점 맞고 이런 아이들 수학 잘하나요? 이상하게 국어를 잘하는 아이들이 수학까지 동시에 잘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애들하고 국어를 잘하는 애들하고 좀 타입이 다릅니다. 또는 영어를. 그건 왜 그러냐면 암기식 수업에 익숙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영어, 국어를 잘하는 거고 이해력을 수반해서 무언가 이해로 접근하려고 하는 아이들은 수학을 다른 아이들보다 잘하게 되죠. 사실은 암기를 좋아하고 암기식 수업을 잘 따라오는 아이들은 대부분 인내심이 좋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인내심이 좋은 게 수학을 잘하게 만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수학은 이해가 돼야 인내심이 생겨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인내심 있게 푸는 아이들은 없고 풀어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가 대학을 입학할 때는 그 아이의 DNA보다 그 아이가 얼마나 고등교육과정을 충실히 잘 따라왔느냐를 보는 시험이에요. 만약에 DNA만 가지고 수학이 결정된다면 아이 태어날 때 IQ 검사에서 IQ 제일 좋은 녀석부터 줄 세워서 넌 서울대, 너는 뭐 스카이 이렇게 분리하겠죠. 근데 IQ가 떨어져도 아니면 IQ가 좋지 않아도 수학에서 굉장히 큰 성공을 이뤄내는 거는 해마다 제 제자들도 제가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수학 정확히 표현하면 대학을 가는 미국 대학을 가는 SAT 또는 AP 아니면 한국 대학을 가는 수능 수학은 절대 DNA가 아주 큰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얼마나 제대로 배웠고 배운 거를 잘 숙지하고 있느냐 따라서 DNA 갖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리고 수학 모든 유형을 암기해라. 이거 굉장히 무식한 얘기인 거 아시죠? 이 모든 유형을 암기해야 된다는 거가 이게 이제 초딩 때부터 시작하는 건데요. 초딩은 유형이 암기가 돼요. 왜냐면 초등 유형이라 봤자 정말 몇 개 없어요. 그리고 초등은 문제집 많이 풀면 그냥 성적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그대로 쓰는 게 문제인 거예요. 어머니 고등학교가 유형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수학 문제 유형이 몇만 개가 돼요. 몇만 개. 거기서 숫자 하나만 바꾸면 몇십만 개로 파생될 수 있고 만약에 문장을 앞뒤로 확 바꿔버리거나 살짝 비틀면 몇 수십만 개가 돼요. 미분, 적분, 기하벡터, 내적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형 외워야 될까요? 원리를 파고들어야 됩니다. 원리. 뭐 수많은 문제풀이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잘못된 거죠. 잘못된 진단은 처방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 진단 잘못하면 처방 잘못되는 건 돌팔이 의사들 유명하죠. 일단 진단이 잘못되면 그에 따른 처방은 반드시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가 문제를 많이 안 풀어서 그래. 문제를 다 풀려. 그래도 성적 안 올라갑니다. 왜냐면 원리나 개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등학교 수학은 뭐 동네 야산, 뭐 용왕산, 그 다음에 남산, 고등학교 수학은 어머님들이 산으로 비유하면 초등 수학은 동네 언덕, 그리고 중등 수학은 뭐 용왕산, 그 다음에 고등 수학은 한 남산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우리나라 수학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수학이 뭐 한 남산, 야산이라고 보면 중등 수학은 이미 뭐 한 1000m 이상 되는 고지가 되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수학 있죠. 거의 에베레스트 산급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많이 풀어서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아까 모두에 우리 저 본부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수학이 가장 어렵다고. 예, 그건 맞고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하나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수학을 아이가 공부 습관이 잘못됐고 그리고 아이가 접근을 잘못하고 그리고 아이가 무언가를 판단을 미스를 해서 수학을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가장 잘못된 판단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에베레스트 산을 네가 한번 올라가 봐라 얘기하는 거예요. 장비도 안 챙겨주고 예, 쉘파도 없이 네가 한번 올라가 봐. 올라가다 떨어지면 넌 인내심이 부족해. 예, 올라가다가 동사하면 이상하다. 자, 옷도 잘 챙겨 입혀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쉘파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그 에베레스트 산, 그러니까 히말라야 고봉을 정복할 때는 반드시 쉘파가 있어야 돼요. 길을 어디로 가야 눈사태가 덜 나고 어디로 가야 안전하고 이런 걸 다 파악하고 있는 쉘파. 그래서 등반 비용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쉘파한테 주는 비용입니다. 근데 혼자서 올라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 수학이 어렵고 고등학교 마지막 수능 볼 때쯤에 75%에서 80%가 수학을 포기하게 되냐면 혼자서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되니까. 따라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외우고 또 반복해서 풀어라. 아무리 외워도 숫자 바꾸면 예, 틀립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쉘파. 쉘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특히 중등 수학 2학년부터는. 사실 중학교 1학년부터도 아이들이 해내기 시작해요. 최소공배수, 최대공약수 나오고 뭐 톱니바퀴 나오고 아마 톱니바퀴 문제는 어머님들도 지금 딱 풀으라고 잘 못 푸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예. 그런데 중학교 2학년 수학이 드디어 고등 수학의 전초전이에요. 예. 다항식이라는 게 나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초등 수학은 숫자를 많이 가지고 논다. 그러면 중등 수학부터는 문자를 가지고 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문자와 숫자의 차이가 되게 커요.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굉장히 무섭게. 그 문자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게 중학교 2학년이고 특히 2학년 기하 2-2. 예, 그 부분은 예, 아이 혼자서 너 한번 풀어봐라. 예, 안 돼요. 예, 그건 아이를 잡는 일입니다. 절대 좋은 훌륭한 선생님한테 잘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를 잘 이끌어줘야 됩니다. 쉘파가 반드시 예, 있어야 돼요. 요거는 요 앞에 계신 분들이 아마 좀 유리할 텐데 요거 마치면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책이 나오거든요. 예, 제가 책을 드리겠어요. 퀴즈를 제가 하나 내겠어요. 수학 기차라는 퀴즈예요. 이건 제가 우리 그 연구소에서 설명회를 할 때 가끔 내는 퀴즈인데 어머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수학 기차라는 퀴즈예요. 자, 기차가 4칸이 있습니다. 맨 앞에 기차는 기관차, 그죠? 이 기차에 뭐가 들어있죠? 엔진. 나머지 기차는 객차예요. 따라서 얘네들은 그냥 끌려갈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 4칸의 기차를 움직이는 애는 누구죠? 예, 1번. 맨 앞에 있는 기관차입니다. 기관차를 여기를 딱 끊으면 얘네들 못 가요. 자, 이 4개의 기관차가 신나게 달려가는 게 수학 기차입니다. 그리고 이게 잘 달려가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원하는 대학의 정문을 뚫고 기적을 울리면서 쫙 들어가는 겁니다. 이 기차, 요 기차 이론만 오늘 오셔서 잘 머릿속에 넣고 가셔도 어머님들이 수학 교육을 할 때 시행착오는 아마 훨씬 덜 받게 되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수학 기차가 잘 달리기 위해서 맨 앞에 칸에 와야 될 게 연습이냐, 점수냐, 실력이냐, 자신감이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항목이 올 거고 그 다음에 어떤 항목이 올 건지를 한번 맞춰보실래요? 예, 어머니. 4, 1, 2, 3. 4, 1, 4, 1, 2, 3. 너무 아깝다. 어머니 지금 70. 예, 누구요? 저기 어머님이 너무 꼿꼿이 잘 들고 계셔서 제가 예. 뭐죠? 네. 4, 1, 3, 2. 맞습니다. 네.
어머니 이따가 예, 제가 사인해 드릴게요. 그럼 어머니 그 책이 수학의 정석이라고 아세요? 되게 유명한 책이죠. 저는 지금 제목은 출판사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수학 교육의 정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학의 정석은 수학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어머니 수학 백날 얘기해봤자 교육이 잘못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그리고 아이들은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제가 그동안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원하는 학교로 보내면서 제가 얻었던 노하우를 아낌없이 그 책에 풀어놓은 거고 예, 책은 나중에 나오면 한 권씩들 보세요. 중요한 건 지금 어머니께서 되게 잘 맞추셨고 앞에 어머니는 아차상제가 드릴게요. 예, 어머니는 책 반쪽 나머지 반은 어떻게 아닙니다. 제가 2분 드릴게요. 네. 첫 번째 어머님이 뭘 착각하셨냐면 점수가 올라야 실력이 오른다 이렇게 순서를 바꿨죠. 그죠? 예. 사실은 보세요. 이 수학 기차는 반드시 자신감이 맨 앞에 와야 돼요. 그리고 2번이 연습이 와야 되고 두 번째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연습이 계속 반복되면 실력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점수로 승부가 나는 거죠. 결국 우리 아이가 대학을 잘 가려면 뭐가 좋아야 돼요? 점수. 그죠? 예. 왜냐면 이런 엄마들이 있어요. 저한테 와서 막 하소연해요. 아니 우리 아이는 진짜 수학 잘하는 것 같은데 애가 시험만 보면 너무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10등이에요. 그럼 제가 그러죠. 어머니 그 아이 원래 실력이 10등인 거예요. 우리 아이는 1등인데 원래 이번에도 실수를 3개를 했대. 굉장히 자의적 해석이죠. 예, 그런 걸 우리가 제가 속된 말 한번 쓸게요. 잡벅이라고 얘기합니다. 잡벅. 특히 학생들이 많아요. 그게. 예, 요즘 중간고사철인 거 아시죠? 제 제자들이 속속들이 전투를 잘 치르고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 중에 요번에 이제 얼마 전에 들어왔던 녀석이 있는데 선생님 저 만점 받을 수 있었는데요. 만점이면 1등인데 하나 틀렸어요. 예, 그래서 하나 틀린 애가 한 3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원래 1등이래. 근데 하나 틀려서 나한테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야. 자기는 1등인데 예, 하나 틀려서 뭐 3명인가 4명인가 4등이라고. 내가 그랬어요. 넌 4등이야. 왜냐면 왜 우리 아이만 실수한다고 생각하시죠? 우리 아이가 실수할 때 다른 아이가 실수하는 거야. 그게 다 모여서 성적을 이루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이상하게 이런 어머님들도 계세요. 아니 우리 아이는 시험만 들어가면 떨어요. 막 샤프가 흔들려서 샤프집이 다 부러진대요. 그거 어머니 믿으세요? 그거 아이들이 시험 못 봐서 미안해서 하는 소리예요. 왜 거기 자꾸 넘어가세요? 그 아이들이 미안해서 하는 소리를 진심으로 듣지 마시라니까. 저는 미안해서 하는 소리인지 다 알아요. 엄마 나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파서 글씨가 잘 안 읽어졌어. 그리고 이상하게 시험 때만 되면 아픈 애들 있죠. 네, 엄마한테 미안하니까. 그리고 자꾸 엄마한테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엄마 내가 원래 잘 볼 수 있었거든? 근데 이번에 아파서. 아니에요. 그냥 딱 그 실력인 겁니다. 실수도 실력이에요. 그거를 받아들이셔야 돼. 그래야 올바른 판단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처방이 제대로 나오는 거고. 아이한테 속지 마세요. 예, 아이들 생각보다 잘 속입니다. 네. 그리고 이상하게 어머님들 되게 똑똑한 것 같으신데 자식들한테는 잘 속더라고요. 예. 그래서 특히 아이가 아픈 척 엄마 나 가서 막 떨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였어. 예. 보입니다. 근데 모르는 거예요. 예.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 뭐냐면 보이는데 모르니까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우 나 못 봤어.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어느 학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요. 아이가 연습이 부족한데요. 얘는 연습을 더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실력이 올라가겠죠? 예, 그리고 점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아니면 아이가 공부 습관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공부 습관을 잘 만들어서 연습을 하게 해야 돼요. 무슨 얘기를 끌어도 연습으로 들어가. 바로. 아닌가요? 자신감을 얘기하는 선생님이 계신가요? 이거 수학은 반드시 자신감. 이 자신감이 너무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간혹가다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이시면 좀 아는 척하고 싶은 분들이 중간에 갑자기 말을 탁 잘라요. 원장님, 모르는데 어떻게 자신감이 생기죠? 맞나요, 그 말이?
모르면 자신감이 안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어머니 학창시절로 돌아가 봐요. 어머님 반에 분명히 보기엔 평균치 이하인데 자기가 미스코리아라고 생각하고 다니는 애들 없었어요? 아니 지금도 있지 않나요? 있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그렇지. 오늘 대답 되게 잘하시는데. 여기 오늘 제가 볼 때 가장 우수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오셨나요? 네. 저기 한 분만 드리면 나머지 분들이 삐질 것 같고 인터넷에다 막 나쁜 말 써놓을 것 같아. 김필림 원장님 너무 치사하다고. 네, 그러니까 제가 같이. 왜냐면 대답을 너무 잘해주셔서 근자감 맞죠? 근거 없는 자신감. 자, 근거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런데 자신감은 생깁니다. 이건 인생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사실은 수학에 실력이 아직 없어도 자신감을 키워줘야 돼요. 그 자신감을 키워주는 거. 누구죠? 엄마요? 엄마가 수학을 잘하나요? 아니, 이 자신감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야, 넌 잘할 수 있어. 이거 아니야. 이거는 인생에서 자신감. 그거 말고 수학의 자신감은 왠지 많이 안 풀었는데 막 풀릴 것 같아. 내가 이거 막 될 것 같아. 막 될 것 같아. 아직 된 건 확인 안 했어요. 근데 막 될 것 같아. 이게 언제 일어나냐면 유일하게 딱 어떤 순간에 일어나요. 명쾌한 설명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1년 동안 해결 안 되던 어떤 게 설명을 딱 듣고 나서 갑자기 빵 뚫리는 느낌이 들 때, 그때 바로 자신감이 막 어마어마하게 출중해집니다. 이때 가장 쉬운 문제를 쓱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싹 맞춰. 야, 너 문제 맞지? 너 잘한다. 요거 톤 중요해요. 예, 비아냥거리면 안 돼요, 절대. 우와. 야, 너 근데 왜 아까 그렇게 대답 못했니? 그럼 막 쓱쓱 하죠. 예, 그때 바로 그거보다 높은 문제를 탁 주는 거야. 예, 그럼 한 두어 개 틀려요. 그때 틀렸을 때, 너 잘하는 줄 알았더니, 사실 황이다, 야, 황. 진짜. 이러면 안 되고, 야, 너 이거 틀린 문제 있지? 이게 수능 문제야. 고3 형 누나들이 엄청 틀렸던 문제. 야, 네가 이거 다 맞추면 너 지금 고3이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 아이를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줘야 돼. 여기서 중요한 거. 자신감은 두 종류가 있어요. 헛자신감과 진짜 자신감. 그 헛자신감은 뭐냐면 되도 않는데, 그리고 풀리실 것 같지도 않고 자신감은 없는데 그냥 넌 잘할 수 있어. 넌 잘할 수 있어. 그게 꼭 뭐 같은 거냐면, 저는 이제 수학 잘하는 그 공부 방법, 아니면 수학 잘하는 뭐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시키면 잘한다. 네. 문제를 많이 풀리면 잘한다. 아니, 못 푸는데 어떻게 풀어요? 풀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이 자신감은 선생님이 끌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을 만나면 아이의 자신감을 극대화시켜주고, 어떤 선생님을 만나면 아이의 자신감을 완전히 없애줘.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수학이 70%에서 80%가 수포 잘하는 얘기는, 지금 우리나라 수학 선생님들 중에 적어도 80% 이상은 자신감을 전혀 얘기하지 않는 선생님이죠.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좋은 수학 선생님을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거예요. 사실은 많지 않아요. 정말.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연습이 되고, 왜? 연습 이거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모르면. 근데 알아야 연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알도록 만들어서 자신감을 확보시킨 다음에 연습을 하게 하고, 그럼 당연히 실력 올라가죠. 그리고 나중에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원하는 스카이를 또는 뭐 아이비리그를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자신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고양이 엄청 근자감이죠. 저기 어머님들 중에 자기가 거울 보면서 난 클레오파트라 같아. 뭐 이런, 야, 나 오늘 왜 이렇게 화장이 잘 받았니? 야, 그리고 뭐 커피숍 같은 데 가면 저기 얼굴에 뭐 묻어서 쳐다보는데도 나는 정말 처녀 때부터 어디만 가면 이렇게 날 쳐다보니? 예, 요겁니다. 예, I can do it. 예, 표정 멋있죠? 예, 아이를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올 것 같잖아요. 그죠? 예. 자, 이거.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대규모 강의에서 처음으로 어떤 탑 시크릿을 하나를 공개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진. 이게 무슨 사진이에요? 대답 잘하시는 오늘 저 우수반.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
경주옥말이에요. 맞아요. 이 경주옥말인지 어떻게 알죠? 요거. 예. 요건 뭐죠? 카멜레온이죠. 자, 이 경주옥말 있잖아요. 이 경주옥말은 달리다가 옆에 뛰어나가면 큰일 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옆에 말하고 충돌하면서 기수 떨어지고 뭐 부상당하죠.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여기다가 앞만 보고 달리게 딱 가리는 말을 쳐놨어. 앞만 보고 달려라. 요겁니다. 얘는 전후 좌우 이거 제가 이 사진은 잘 보세요. 얘는 어디를 보고 있어요? 예, 얘는요. 야, 이거 진짜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자, 수학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거 표시해놨죠. 왜 제가 여기다가 동그라미 치고 여기다가 X를 쳤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추측성.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정말 융합형, 단원 통합형, 연계형. 얘는 끊어치기. 이거요. 우리나라에 지금 98%의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끊어치기를 해도 성적이 좀 나오는 애들이 있어. 왜? 워낙 머리가 있으니까. 대부분 다 끊어치기 합니다. 끊어치기가 뭐죠? 끊어치기가 뭐냐면 단원별로 문제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내가 풀고 있는 문제가 무슨 단원 문제인지를 미리 다 예측하고 있어. 맞아요, 안 맞아요? 한 근씩 풀면 한 근씩 막 풀고 방정식 풀면 방정식 막 풀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자동으로 유형을 싹 암기하게 되죠. 그죠? 근데 실전은 그렇게 나와요? 실전은 문제를 때 야 이거 방정식 문제니까 방정식으로 풀어 이렇게 나와요? 아니죠. 갑자기 문장형으로 나왔는데 이걸 내가 방정식으로 가야 될지 항등식으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평상시에 수학 공부를 끊어치기로 했기 때문에 단원 통합형, 단원 융합형 이런 문제가 나오면 손도 못 대. 속수무책. 그러니까 전 과목을, 그러니까 전 범위를 시험 보는 문제 아니면 최소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문제는 단원을 10개 단원 정도 시험 범위에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묶어서 보는 시험. 이거를 아이들이 풀게 해야 돼요. 이런 거를. 그런데 우리 지금 참고서나 모든 그 수학 교재들이 전부 다 끊어치기로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이 실전만 가면 엄마 안 보이는데요? 실전만 가면 엄마 나 분명히 학원에서 잘 풀었는데 나 모르겠어요. 특히 수능이 그런 현상이 되게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주창을 하는 거고 그리고 저희 학원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교수법 그리고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걸 다 확립을 시켰어요. 티칭 방법을. 단원별로 끊는 거는 진도 나갈 때만 푸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진도를 가능한 한 빨리 끝내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단원별로 섞여있는 문제를 풀게 해요. 특히 그냥 단순히 섞어놓은 거 말고 단원과 단원을 연결시켜서 낸 문제 있죠. 그런 문제를 풀려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끊어치기, 단원별로 나눠져 있는 문제 앞으로 절대로 이걸로 연습을 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수학적 창의력도 떨어지고 응용력도 떨어져요. 어머니, 단원별로 끊어치기 한 애가 응용력이 좋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전후좌우로 다 보는 아이가 응용력이 좋겠어요? 이 아이가 당연히 응용력이 또는 창의력이 훨씬 뛰어나게 되겠죠. 평상시에 연습도 이렇게 융합형, 복합형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책이 있죠. 네. 그런 책 있죠. 네. 요게 뭐죠? 토끼와 거북이. 속도. 이 속도를 제가 왜 얘기했냐면,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수학을 잘하는 세 가지. 그 첫 번째가, 이해. 그러니까 암기 말고 이해로 접근해야 되는 건 너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던 그 단원별로 끊어치기 말고 융합형, 복합형으로 아이를 공부를 시켜라 하고 속도. 이 속도가 어떻게 보면 오늘의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이 속도는 뭐냐면 이것도 또 다른 어떤 학원에서도 지금 얘기되고 있지 않아요. 아니면 도입되지 않은 굉장히 새로운 수학 교육의 어떤 패러다임인데 이것도 어머님께서 열심히 잘 적어서 한번 가보세요. 이 속도는 뭐냐면 빨리 달리자, 선회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한심한 얘기를 하려고 여기 이렇게 많은 어머님들 제가 앞에 모이게 하진 않았겠죠. 이 속도는 뭐냐면 속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문제를 가능한 한 빨리 풀어라. 어머니, 수학 문제를 빨리 푸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이 세상에 대학 입학 시험에 SAT고 뭐 다 마찬가지야. 시험 시간 제한이 없이 그 대학 입시를 보는 게 있나요? 없죠. 내신은요? 시간 제한이 있죠. 그럼 우리는 수학 문제 풀 때 시간이라는 거를 중요한 핵심 변수로 생각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왜 문제 푸는 것만 신경 쓰죠?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를 내가 얼마나 빨리 푸느냐도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진짜 수학 잘하는 애들은 문제를 빨리 푸는 애들 아닌가요? 어머니 학창시절 돌아가 보면 문제 풀다가 나는 반동을 풀었는데 시험 지내고 나간 애들이 있었죠. 아니면 엎드려 자고 있는 애들. 그리고 나중에 딱 보면 시험지가 새하얘. 새카만, 내 거는 새카만데 막 찢어져 있는데 걔는 새하얘. 뭐 별로 쓴 것도 없어. 근데 걔 다 맞고 그러죠. 어머니 수학 진짜 잘하는 아이들은 풀이 과정이 굉장히 짧아요. 지금 제가 표시한 거예요. 미로찾기 보면 이렇게 막 꼬불꼬불해서 가야 되죠. 그죠? 근데 문제풀이 최적화라는 건 뭐냐면 이 엄청나게 복잡한 이 빙빙 돌아가는 풀이 방법을 쇼컷으로 한 번에 딱 끝내는 방법이에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수학 문제도 다 쇼컷이 있어요. 그리고 수학은 정답은 하나지만 풀이 과정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수학을 풀 수 있을지 없을지 고민하는 아이로 만들지 말고 풀 수는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풀 것인지를 고민하는 아이로 만들어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이거를 A 코스로 가볼까? 등산이 제일 좋은 비유네요. 등산은 산이 있으면 등산 코스가 한 가지인가요? 여러 가지인가요? 여러 가지죠. 근데 올라가는 방향에 따라서 덜 힘들고 더 힘들고 아니면 경사가 좀 급하고 아니면 계단이 많고 이런 게 나눠져 있나요? 안 나눠져 있나요? 나눠져 있죠. 따라서 내가 어떤 코스를 갈 것이냐로 내가 정복하지 못하는 것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를 단순히 푸는 거에 급급한 아이를 만들면 어머님이 원하는 대학 못 갑니다. 풀 수 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지? 그래서 원래 정말 수학 잘하는 애들은요 문제를 딱 보면 바로 안 풀어요. 수학 못하는 애들은 바로 풀어. 왜? 자기가 아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더 못하는 애들은 안 풀죠. 푸는 애들은 그냥 그나마 다행인 거고, 그리고 정말 수학 잘하는 애들은 수학 문제를 살짝 노려봐요. 한 10초에서 30초 사이. 딱 노려보고, 야, 이건 내가 B코스로 가야 되겠다. B코스로 가면 남들은 4분 걸리는데, 우리 아이는 30초에 끝나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풀이 최적화를 하면 덤으로 얻는 게 있어요. 이건 어머님들이 다 고민하시는 건데, 이거예요, 바로. 이 문제풀이 최적화를 잘하게 되면 실수가 줄어요. 그건 왜냐하면 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정말 오랜 수학의 숙제죠. 우리 아이가 실수를 너무 많이 하는데. 그래서 학원들은 보통 어떤 솔루션을 내리냐면 아이한테 그래요. 너 침착해라. 침착하면 실수가 줄어든다. 맞나요? 아니, 누가 침착 안 하고 싶어요? 저도 지금 여기 올라왔는데 침착하고 싶어도 이렇게 흥분이 되는데, 아까 여기서 뒤에서 침착해야지 이랬는데 올라오면 달라져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침착해야지 막 그랬는데 가서 침착하지 않게 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실수 컨트롤. 왜냐하면 실수 컨트롤은 뭐냐면 침착하지 않아도 끝낼 수 있는, 그러니까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를 풀었어, A 방법으로. 근데 검사를 B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방법을 여러 가지로 하는 아이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재검토를 하잖아요. 그럼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따라서 실수는 반드시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야 실수가 발견이 되는 겁니다. 이 수학 1등급 맞는 오늘 얘기의 이제 최종 결론은 뭐냐면 교입니다. 교. 수학은 학습을 강조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배우라기잖아요. 배우고 싶어도 안 배워지는 게 수학이에요. 따라서 너 학습을 열심히 해? 백날 얘기해봤자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뭐가 와야 되냐면 수학은 교가 와야 됩니다. 잘 가르쳐줘야 잘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잘 가르쳐줘야 자신감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야 학습이 되는 거예요. 자꾸 교와 자신감을 빼고 학습만 강조하는 어떤 접근 방법으로도 수학은 정복이 안 됩니다. 결국 훌륭한 리더는 아이들을 바꿉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훌륭한 리더가 이렇게 이순신처럼 12척 돼가지고 330점 이겼죠. 결국 어머니 이순신 같은 선생님을 찾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그렇게 훌륭한 교를 실천할 수 있는 선생님을 반드시 찾으셔서
예, 이렇게 즐기는 아이, 즐기면 예, 수학은 반드시 정복됩니다. 우리 아이를 즐기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수업, 또 그러한 선생님을 찾아서 반드시 원하는 목표에 다다르길 바랍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네.